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상황, 또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저희 브레드TV의 이스라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베네트 총리가 지난 3월 5일 토요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푸틴을 만났어요. 그동안은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않다가 이번엔 갔어요. 이번엔 왜 간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5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트 총리와 국가안보보좌관 엘킨 건설부 장관을 동행해서 러시아를 방문했고요.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는데요. 중점적인 내용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요. 근데 그 언론 기사를 자세히 보면 키워드가 딱 나오죠. 미국의 블레싱을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러시아를 중재 서는 거는 격한 언행이 오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중재자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메신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권대사 형태로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이제 숄츠 총리와 또 사태를 논의하기로 한 걸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만나서 그 푸틴하고 대화해본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 보도자료는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3차 회담을 여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추구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빨리 협상 테이블에 와가지고, 나름 전략적 목표는 지금 다 완성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드네프르 강까지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은 이제 다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목표는 완성한 게 아닌가. 그럼 지금 이제 출구 전략 차원에서 이제 회담을 갖고 이제 사태 마무리에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게 아마 양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란 핵 협정 합의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을 쌓아서 협정에 이제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얘기를 러시아랑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관리에 따르면은 이란 핵 협상의 우위가 고지가 아닌 그냥 우크라이나만 한정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이란 핵 협상에도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아요. 그게 기대 효과죠. 기대 효과인데 아직까지 보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관리가 확인이 안 된 걸로. 그러니까 기대 효과라는 거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러시아가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란을 좀 압력을 넣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입장을 좀 반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큰 차이가 뭐냐면 협상을 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 협상을 싫어해요. 그냥 양자로 붙어버립니다. 뭐 그 중국이 됐건 북한이 됐건 유럽이 됐건 나토가 됐건 아니 멕시코가 됐건 캐나다가 됐건 1대1로 붙어버려요. 양자 협정으로 하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직접 협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란 핵 협정도 사실상 제3자한테 위임을 한 꼴이에요, 지금. 그렇게 모양새를 갖춰놨어요. 거기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한테 이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거중 조종만 하는 거고, 요번에 이거 우크라이나도 앞에서는 뭐 말폭탄을 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연두교소에서도 뭐 좀 세게 얘기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 나서지는 않고, 요번 것처럼 이제 베네트 총리를 내세워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과연 그 효과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또 뭐 베네트 총리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특징이 말을 잘하거든요. 예, 역할을 나름대로 뭐 잘 해냈으리라 이렇게 믿어야죠. 뭐. 예.
러시아 금융재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그 러시아를 향해서 각종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금융재벌들의 그 사람들의 미국에 있는 재산을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뒤에 바로 이스라엘도 새로운 또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금융재벌들 중에 이 유대인 출신이면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 혹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재산을 이스라엘로 빼돌려서 옮겨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산들은 받지 말아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대인이면서 러시아 금융재벌 미국의 또 이 금융 제재로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될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올리가키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이제 뭐 지역하면 과도 집권층이고요. 좀 의역해서 해석하면 신흥 재벌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구소련이 이제 붕괴하면서 권력층이 정부 불화 산업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산업, 방산 산업을 권력층이 이제 그걸 독식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 재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일반적인 기업가처럼 밑바닥에서 창업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정부 관료들이 공기업 자기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권과 어느 정도 이제 그 유대 관계를 맺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유대계가 꽤 돼요. 어허. 러시아계 유대인이 꽤 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 재무부사나 해외 자산 통제실에서는 이들에 대한 자금을 이제 동결하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제 퇴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군수 보급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미국만 막으면 안 되니까 전 세계에 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약한 고리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계 러시안 이 신흥 재벌들이 올리가키들이 이스라엘 내각이나 고위층에 강력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공식 선언을 보냈죠. 재산 도피처로 이스라엘이 활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공개 선언을 해서 그 제재한 연장선에서 이제 이스라엘 금융당국이 유대계 러시아 재벌에 대한 재산 도피처를 이제 막는 이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첼시의 구단주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제재한 리스트 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재안에서 빠졌군요. 예. 그 명단에서. 예. 그 재산이 한 16조 원 되고인데 로마노프 회장인데 이제 석유 재벌입니다. 러시아 석유 재벌. 러시아의 이제 양대 산업이 GDP의 대부분 이제 석유 수출하고 방산 무기 수출이거든요. 근데 영국에 살아요? 영국 국적을 갖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올리가키들이 재산을 다 해외에 돌려놨어요. 그리고 뭐 영국에 있는 비싼 부동산들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 로마노프는 그래도 구단을 잘 운영했다고 그 축구 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의 이제 자금을 이제 파킹해 놓는 거죠. 여러 곳에.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이제 첼시 구단을 또 팔았어요. 예.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구단주에서 사퇴하는 걸로 했다가 완전 매각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그 매각 자금의 일부를, 그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같이 투자하겠다. 뭐 이런 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이 제재안 명단에서 빠진 겁니까? 이스라엘 그 고위층들하고 관계가 되게 돈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고위층에서 이제 명망가들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한테 이제 로비를 했습니다. 제재 명단에서 좀 빼달라고 이런저런 이제 사유를 대면서 탄원서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지난 2월 달부터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에서 빠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예. 뭐 일이 터지면 뉴스를 통해서나 이제 알게 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느 정도 미국도 다 예상하고 그 유럽 국가들도 이미 다 예상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분명히 어떤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상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노프 같은 사람들이 러시아 재벌들이 재산들을 다 미리 빼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차명으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기 조세 회피 지역에다가 케이맨 아일랜드 같은 데다가 이제 피오박스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차명으로 이제 부동산도 사고 다 파킹을 해놓죠. 그래서 사실상 이 금융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거는 몇 개 없어요. 뭐 요트 뭐 이런 호화 사치품인데 그 뭐 제재해도 얼마 없죠. 재산이 조단인데 뭐. 재벌들은 다 이미 재산을 빼돌려놨고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은 민간인들 같아요. 그렇죠. 중소업체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거죠.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으며 북한과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시리아는 당사국인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중국 등 35개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총리는 이란 핵 위협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안보 외교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한 숄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 규정을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남은 규정은 3가지로 실내 마스크 착용, 노인 요양시설 방문 시 그린패스 확인, 입국 전후 PCR 검사입니다. 자, 다음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침공 소식에 이 온 뉴스가 다 지금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절대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제발 정신 차리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거 뭐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에서 이제 어떻게 뭐 언어 사용이 굉장히 날카롭고 파괴력이 세죠. 그래서 웬만한 조금 발언 정도가 이만큼 틈이라도 보이면 바로 정치 공세에 들어오는데, 웬일인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는 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라피드 내각을 겨냥해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절제된 태도를 보여라 하면서 사활적 위협인 이란 핵에만 좀 집중해라라고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사실은 그 온통 우크라이나 사태에 막 함몰되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이란 핵 합의 문제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거의 뭐 완성 단계까지 왔다고 해요. 핵 합의 협정이 9분응수 넘었는데, 이란이 자꾸 이제 더 호혜적인 조치를 좀 해달라고, 경제 지원 더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던 핵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 와서 완전히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정권이 바뀌어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게 이제 미국 의회의 의결까지도 받아달라는 주장을 하는 걸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소식도 들려오는데,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주장을 지금 막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그 갈등을 중재하는 그 국가들이 이란 핵 협상 합의하는 국가들하고 일치한다면서요? 예, 대부분 뭐 그 JCPOA 그 협상 참여 주체들이 러시아, 독일, 중국, 프랑스들이거든요. 근데 이들도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주변국들이니까 다시 그 같은 중재 참여 행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막 다 신경을 쓰면은 이란 핵 합의는 이게 또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후순위 밀리죠. 왜냐하면 유럽 현안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고. 그러니까 졸속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신들 차려라, 이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그걸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적을 할 만큼 현재 이스라엘의 그 정부가 그 시리에 막 휩쓸려 가나 보죠. 시리에 휩쓸려간다고. 이게 약간 좀 네타냐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타냐후는 이제 레알 팔레틱, 이제 현실 정치주의자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 권력을 사용해서 최대한 이제 국가 이익을 뽑아내는 이제 스타일이라면은, 베네트 라피드 내각은 약간 뭐 친미까지는 좋은데 조금 친미의 모든 걸 좀 의지한, 그러니까 약간 양도해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조 바이든이 그 이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이 국내 정치의 어떤 그 현안에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이란과의 그 핵 합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현지 보수 지성지 내셔널 리뷰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부 장관을 지낸 빅토리아 코츠라는 분이 이제 기고 칼럼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스크바가 이란 핵 합의 복원 비엔나 협상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5년에 맺은 이란 핵 합의 복원의 정치적 승부수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암묵적으로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이든 행정부가 핵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의 침공 그 준비 과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라는 거죠. 제3자 그들한테 협상권을 위임해놨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이란 핵 협정을 다시 이제 복원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서 그 연장선상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들이 또 이 이란 핵 협상의 대리인들이거든요. 똑같은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저자세로 좀 강하게 미국이 전면에 나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이들한테 양도를 해놓으니 이 멤버 중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그 영상이 있어요. 러시아 대표 측 그 울리아노프 러시아 협상 대표가 트위터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이란한테 진짜 큰 상금을 줬다 협상에서. 그 한마디로 미국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치를 했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핵 합의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받아들인 거죠. 저자세로. 그런 걸 이제 전 국가안보부 장관이 지적을 한 칼럼이 나와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하고 그 독일을 연결하는 송유관 그 건설 그 프로젝트 이 사업을 못하도록 제재했었는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제재했던 것을 다시 해제시키는 이런 그 정책을 보이면서 이걸 보고 러시아가 또 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자신감을 가졌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준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기존부터 이제 병력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빌드업을 계속 해왔어요. 러시아는. 근데 미국이 뻔히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 주변국들도 이제 러시아를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 파이프라인 사업이 노스트림 파이프라인 2예요. 그 파이프라인 두 개에서 1, 2가 있는데 1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독일로 공급되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나가는 거죠. 예.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럼 거의 뭐냐면 유럽이 이제 에너지 종속이 되는 거죠, 러시아한테. 그 작업을 2014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플랜입니다. 이게 무발적으로 가서 치고받은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딱딱 짜놓은 거거든요. 그 러시아가 이렇게 착착 준비할 때 미국은 그냥 방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에너지 종속을 막기 위해서 그걸 제재안을 걸어놨어요. 못하게끔. 그러니까 러시아가 꼼짝 못하죠. 그리고 유럽, 독일 같은 나라나 강대국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했을 때 이제 반격이 들어갈 수 있는 빌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종속을 만들었는데 이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3월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나왔는데 러시아 원유회사, 석유회사가요. 유럽에 있는 환경단체한테 돈을 기부해서 그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가 있어요. 그 되게 천연가스도 싼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환경오염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원유를 독점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도를 짜놓은 거예요. 러시아 애들이 그 머리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겁니까? 집권 과도층이 다 전직 KGB 출신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 귀신이죠. 기술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선 자기 스스로 친환경 한다고 그다음에 셀가스 포기해놓고 그다음에 러시아 종속되고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걸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주권이 걸려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함부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협상 지금 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협상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러시아한테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게 기사가 3월 1일자로 이제 월스트리트에 근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를 조 바이든이 다시 이제 해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보를 보면 이게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건지 지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베네트 총리가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왜 거기 끼어드냐는 거죠. 이렇게 이 난맥상에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란 핵이나 집중해라.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이게 또 위험한 주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 결제망에서 이제 퇴출시켰지 않습니까?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효과가 이제 있으면은
러시아를 이제 퇴출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후폭풍이 뭐냐면 데이비드 P. 골드만이라고 아시아타임스 그 칼럼 쓰는 사람이 이제 중국통 전문 기자인데 그분이 이제 칼럼 쓴 내용을 보니까 달러를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제 그 결제망에서 퇴출됐으니까. 그러면 중국이 만드는 결제 통화가 있거든요. 칩스라고.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전략은 그러니까 피비터 아시아라고 중국 견제 전략인데 러시아랑 중국이랑 더 가깝게 붙여놓은 거예요. 오히려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이탈을 해가지고 스위프트 금융망에 이탈해가지고 중국이랑 위안화로 결제를 해버리면 왜냐면 오일을 팔면은 결제 대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한테. 근데 그 결제 대금 이제 위안화로 하면은 중국은 힘이 더 강해지죠. 그럼 러시아랑 더 가까워지고. 바이든의 행정부가 지금 이게 지금 반중이라고 말은 하지만 중국 견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더 강화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증, 이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고요. 그 다음에 졸속 이란 핵 합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란 및 중동 내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대리 세력이 강화됐어요. 왜? 제재안을 회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다 퍼주기 저자세가 된 거죠. 아이고, 이런. 자,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제사회들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과 그 협정을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른바 순위파 국가들이죠. 중동 내 그리고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인데 이들이 러시아 침공 규탄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UAE는 기권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사우디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규탄 성명을 안 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자유주의 세계 국가들은 다 규탄 성명을 냈는데 사우디하고 이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성명을 안 냈단 말이 이게 밝혀졌죠. 관련해서 이제 FT가 이게 미국하고 이들 국가하고 이제 펄아웃이다.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이제 그런 기명 칼럼이 나왔죠. 그러면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사실은 미국하고 좀 각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 쪽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미국하고의 관계가 서운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리지널 또 다른 이제 패권 강대국한테 이제 전략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죠. 그 파트너가 이제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관계가 좀 소원했어요? 미국하고? 굉장히 많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부터 확 무너졌죠. 첫째 이제 UAE부터 찝자면은 UAE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국교 정상화 조건으로 이제 보증 쓴 게 뭐냐면 F-35 판매를 하겠으니 또 이스라엘과 협정 맺어라가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즉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엎어버렸거든요. 참. 그리고 UAE를 괴롭히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항상 자국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들을 갖다 테러 지정국의 리스트에 올려놨거든요. FTO 리스트에다가.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또 해제시켰어요. 어허. 왜 이란 대리 세력이니까 또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핵보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뺐으니까 UAE 입장에서는 이제 열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관계가 틀어졌고 사우디는 뭐냐.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사우디 내정을 자꾸 건들기 시작해요. 인권 문제, 뭐 언론인 뭐 탄압하고 뭐 죽였다, 뭐 살인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간단한 이슈는 아니에요. 뭐 카타르에서 심은 터키 정보원인을 가지고 언론인으로 둔갑시켜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그 사우디 왕실이 막 흔들어댔거든요. 인권 문제를 빌미로. 아, 미국이? 예, 그러면서 그럼 말로만 오케이, 뭐 인권 좀 지켜라. 좀 왕정 국가니까 뭐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액션으로 나왔냐면 미군 그 패트리어트 방공포대를 갖다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무기 판매도 약속됐던 거 다 금지시키고 보류시키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사우디의 이제 국부의 원천이 이제 오일 아닙니까? 오일 증산까지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뭐 동맹국인데 도와주는 건 없고 뭐 그래서 이제 또 관계가 또
이탈되고 있죠. 이번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 중동 여러 나라들과 미국과 뭐 유럽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역학적으로 복잡한 게 이제 확 드러나네요. 그렇죠. 예전 같아서 안 드러날 것, 수면 안에 있던 것들이. 근데 이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바이든 행정부한테 가장 뭐랄까 서운했던 점이 뭐냐면 그 순위파의 공통의 이란 핵보건이에요. 그러니까 친이란 성향하고 가니까 이거는 뭐 같이 같은 나라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하고 입장이 좀 비슷하네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중동 국가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러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겁니까? 미국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또 러시아하고는 또 가까워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배경이 또 재밌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산유국 그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가 회원국이에요. 양국 다 석유가 수출품이니까 여기서 이제 증산하냐 말하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 $5 지금 배럴당 100불로 올랐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원유값이 뛰니까 그래서 사우디 보고 증산하라고 오다를 좀 요청을 했는데 사우디가 무시를 했어요. 러시아 믿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젖줄인데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트럼프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 뭐 말 안 해요 그냥. 셀가스 생산해서 천연가스를 배럴당 50불로 떨어뜨려 버려요. 증산을 해가지고. 사우디도 그렇고 막 러시아도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주요 수출 품목인데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왔거든요. 중동 질서랑 유럽이나 러시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는데 에너지 시장에서 바이든이 이제 키스톤 파이프라인이라고 그 셀가스 파이프라인을 환경 규제로 또 묶어놨어요. 생산 못하게끔. 아 그래요? 네. 오호. 묶어놓고 그러니까 유럽이랑 똑같아요 하는 짓이 친환경 뭐 기후 변화 한다고. 또 묶어놓으니까 당연히 다시 또 중동한테 그 원유 페트로파워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가격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UA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러시아 가까워지냐. 러시아가 이게 참 영리한 게 중동 내에서 이란 대리 세력을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란 핵보건 협정에서는 미국 약간 골탕 먹이려고 같이 또 이쪽 밀어주지만은 영내에서는 또 적절하게 이란 세력을 견제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2015년에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아사드 정권하고 또 대립하고 있는 게 또 이란 대리 세력이거든요. 그들만의 이제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란 대리 세력이 다 장악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리비아 내전 당시에는 러시아계 사설 용병, 이제 PMC라고 그러죠. 프라이빗 밀리터리 컨트랙터인데 그 업체 이름이 와그너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푸틴의 직속 부대예요. 자기 원하는 데 갈 수 있어. 민간 용병업체인데 리비아에 파견해서 UAE가 지원하는 리비아 군벌하고 같이 작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은 친이란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같이 싸워주는 건 결국엔 러시아라는 거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미국 영향력을 조금 중동에서 몰아낼 수 있고 1번. 두 번째 무기 판매를 이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안 파니까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이제 그 진본명이 나타난 거죠. 이거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누구하고 이게 친했다가 또 관계가 소원해지면 또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이런 합종 연예인 있죠. 참.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